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6,000피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1,000포인트 뛰어오르는데 불과 한 달 걸렸고 올해에만 40% 상승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압도적인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방첩사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영입 인사들에 대한 평판 보고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과거 근무 인연이 있는 장성들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2차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첫 올림픽에서 불운을 털고 메달 3개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소감, 우상 최민정 선수의 은퇴 소식에 눈물을 쏟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화 주제의 점유율을 따진다면 코스피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꿈의 5,000피를 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6,000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해 상승률 1위입니다. 전문가들은 7,000피를 넘어 8,000피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무엇인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형 기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 축포가 터집니다. 시황판엔 종가 역대 최고치 6,083.86이 적혔습니다. 코스피 6,000 돌파라는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개장과 함께 6,000선을 넘어서더니 장중 한때 6,100선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4.4% 오를 정도로 주요 20개국 주요 주가 지수 중 압도적인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선 재진입 뒤 4,000선까지는 4개월, 5,000선까지는 3개월이 걸렸는데 6,000선까지는 불과 한 달이 걸릴 정도로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인공지능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의 강세 흐름까지 이어받아 오늘도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새만금에 10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할 거란 기대감에 현대차는 9% 넘게 뛰었고 미국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 대수가 500만 대를 넘겼다는 소식에 기아도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시가총액 합계도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시가 단기간 많이 올랐지만 몇 년간 다른 나라들이 오를 때 박스피에 갇힌 데다 내란 사태까지 겹쳐 못 올랐던 걸 감안하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주가라든지 국내 전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여전히 고평가보다는 저평가됐다라는 어떤 평가가 사실은 좀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년 목표치 상단을 앞다투어 7,000선으로 올려잡는 가운데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는 8,000선을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투자자들의 관심은 코스피 상승의 주역인 반도체 산업이 좋은 흐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며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경쟁이 거세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찾는 수요는 점점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 이유를 박준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상승한 이유는 결국 글로벌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퉈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엔비디아 등이 만드는 AI 칩이 필요한데 바로 이 AI 칩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4입니다. 현재로선 HBM4를 AI 칩에 적용 중인 기업은 엔비디아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MD를 비롯해 구글, 브로드컴 등도 차세대 HBM 기반 AI 칩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고객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AI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이런 경쟁이 여전히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탑하게 되면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그냥 아무 성과 없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고 고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실적도 늘고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 부족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덩달아 오른 것도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D램이나 낸드 만드는 데는 삼성,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 정도 더 늘어나진 않아요.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단 하나 중국 기업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특히 AI 기능을 강화한 신형 가전제품들이 연달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올리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코스피 상승의 동력으로 꼽힙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후속 대책도 추진됩니다. 한국 증시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예고했습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것을 막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최근 주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매겨져서 악용하는 대주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비상장 회사처럼 실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관행을 하나씩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반드시 없애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가 사업을 나눠 새로운 회사를 만들 경우에 갖고 있던 자사주가 새 회사 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도 새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사주를 반드시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지배력 확대가 어려워졌습니다. 회사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대주주가 자사주를 무기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걸 막는 동시에 소액주주 입장에선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어 한 주당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키면 그만큼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내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겠죠. 주주가치 회복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증시로 본격적으로 흘러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잇따른 증시체질 대책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명계 의원 모임이란 시각이 있던 공취모를 흡수한다는 구상입니다. 당 공식 조직이 생기자 공취모를 탈퇴하겠다는 의원도 나왔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당 공식 특위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당에서 해야 될 일은 뚜벅뚜벅 따박따박 하고 있다는. 의원 105명이 모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즉 공취모가 당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친명계 의원들이 주도한 공취모를 두고는 계파 모임이란 의심이 이어졌고 일각에선 미친 짓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당 공식 특위로 모임을 격상한 건 계파 논란을 진화하려는 건 아니라는 게 지도부의 설명이지만 친명계에서 반대했던 이성윤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도 종료하고 신설특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정리 작업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한편 공취모가 모임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공개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모임 유지 결정에 매우 실망이라거나 공취모가 개파 정치란 비판을 받은 건 사실이니 아예 해산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저륜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통합 문제에 부딪혀 더욱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특별법 처리가 보류되자 일부 TK 의원들은 미리 조율하지 못한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지도부는 지역 의원 25명의 찬반 투표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통합에 찬성해온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좀 우리가 단일 대우로 탁 뱅크 끄듯이 그렇게 나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아쉽다. 광주 전남 통일시켜줬고 거기에 1년에 5조씩 팍팍 뽑고 공공기관 우선적으로 이전 다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주호영 의원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이라 조율을 제대로 안 했는지를 따지고 송 원내대표가 반발하며 거취를 언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내일 TK 의원 25명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통해 당론을 정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 방침에 겉으로 찬성한 뒤 뒤에서 딴소리할 수 있다. 이름을 걸고 투표해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한동안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저륜 논란에 갇힌 당 지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일 중진 의원들과 만나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일회성 면피용 면담에 그칠 거란 회의론이 나옵니다. 소장파들이 요구한 저륜 찬반 투표도 실현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저륜을 요구하는 투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저륜이냐 아니냐를 물으면 그게 바로 분열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JTBC 구민주입니다.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일부러 잘못 적용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법 왜곡의 기준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본회의 상정 직전 내용을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법 왜곡죄 법안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전까지도 원안 추진에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당내에서조차 조항이 모호하다며 위헌 우려가 쏟아지자 의총을 열어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겁니다.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고 각 코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법 왜곡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기득권층이 법안을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판례에 도전하는 하급심 판사가 고발당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관과 검사의 재량적 판단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또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할 경우라는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80년 사법체계를 부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추악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것 외에는 상임위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 등의 강행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 과학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잇따라 법안이 가결되는데 정작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등을 문제 삼으며 이번 주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법 파괴법과 같은 헌법 파괴 행동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인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멈춰섰습니다. 예정했던 어제 소위원회 구성과 오늘 법안 심사 모두 미뤄졌습니다. 특위 활동 시한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한시가 급한 대미투자 특위 가동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 경제 말살 시도이고 한미 관계를 파괴하려는 자회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바꿀 수 있다는 압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이러한 식의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며 시급한 현안 처리가 늦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최장 150일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수사 대상이 방대합니다. 앞선 특검들이 다 밝히지 못한 내용뿐 아니라 새로운 의혹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권창형 특별검사는 특검은 헌법의 검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강 기자입니다. 권창형 특별검사와 4명의 특검보가 가림천을 벗겨내자 2차 종합특검의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식 명칭은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출범하게 됐다며 특검은 형사사법 신뢰를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17개입니다. 앞선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수첩이 대표적입니다. 노 씨가 계엄 전에 쓴 메모에는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을 두고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요청한 권 특검은 각 특검을 방문해 수사와 관련한 의견도 나눌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을 포함해 많게는 251명으로 꾸려지고 기본 90일에 2번의 연장으로 길게는 15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 중 하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입니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년 방첩사의 보고서 내용인데 정치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해왔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의 강선영 의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등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2명의 남성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는데 4번째 피해 정황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이 피해자는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는데 경찰은 약물의 치사량을 확인할 목적으로 벌인 범행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주점입니다. 지난달 중순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모 씨는 이곳에서 30대 남성 A 씨를 만났습니다. 단둘이 술을 마셨고 김 씨는 A 씨에게 숙취 해소제라며 음료를 건넸습니다. A 씨는 이를 마신 뒤 곧바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깨어났을 때 몸에 분비물이 나오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경찰과 소방의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범행 시점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에게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넸고 이를 마신 남성이 기절했다 깨어나자 약물량을 2배 이상 늘려 1월 28일 두 번째 피해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A씨가 의식을 잃은 시점은 이 두 사건 사이인 1월 24일입니다. 기존 피해자 3명 이외에 숙취해소제를 건넨 적 없다던 김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치사량을 확인하기 위해 약물 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김씨는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수면제 과량이 얼마인지, 술과 먹으면 사망하는지 등을 미리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뒤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갯돈 사기, 이번엔 미용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네 할머니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개모임을 권하던 미용사가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갯돈을 돌려주지 않더니 오히려 할머니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 미용사가 운영하던 개모임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피해 규모가 60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할머니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듯 고개를 치켜듭니다. 여기저기 집기를 내던지고 말리는 할머니 가족의 어깨를 때립니다. 갯돈 사기 혐의로 피소된 70대 김모 씨가 피해 할머니를 찾아와 보복하는 장면입니다. 동네 미용실을 하는 김 씨는 10년 전쯤 할머니들에게 개모임을 권유했습니다. 가입하면 기다린 만큼 이자를 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6살 신모 할머니도 매달 200만 원씩 5년을 기다리면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만기가 되자 김 씨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5개월만 쓰고 주겠다. 5개월만 쓰고 드릴 테니까 차용증서를 해주면서 결국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 소유의 땅과 건물은 먼저 갯돈을 받지 못했던 다른 할머니들에게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수억 원대 개모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운영하던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게 터지고 보니까 여기도 마지막인데 못 탔다. 여기도 마지막인데 못 탔다. 이게 퉁퉁 터지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돈을 돌려달라 하자 김 씨는 되레 행패를 부리고 이를 자랑하듯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 아까트를 질질 긁고 나오려고 했더만 산에서 땡기는 바람에 못 들었잖아. 정짝이 아니라 앞대가리를 때려버렸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고 사람이 밥을 처먹으면 밥 처먹는 사람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까지 들먹였습니다. 86세에 먹은 사람,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있어.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그게 협박 아닙니까? 피해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노인으로 자체 집계된 피해액만 6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약 15억 원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먼저 접수된 일부 사건을 최근 송치했고 다른 사건들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 허위 사실이라며 본인도 맞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의 제안으로 코인 적금을 1억 원이나 모았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 로맨스 스캠 조직원이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사기 일당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서 68명에게 100억 원 넘는 돈을 갈취했습니다. 김서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통의 연인 사이 대화 같지만 뭐가 아프지? 근데 오빠가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니까 나가 전화한 거지. 이내 여성은 코인에 함께 투자하자며 연애 적금을 들자고 제안합니다. 이자가 많이 쌓일 거라며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그거를 오빠 처리하잖아. 그럼 문제없이 이자까지 24시간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셨어 언니가. 문가는 지금은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 남은 금액. 돈이 빠져나가자 걱정하는 남성을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오빠 또 잘 되려고 한 거였으니까 우리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자. 나중에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자. 알고 보니 이 여성 로맨스 스캠 조직원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남성을 속여 가짜 가상자산 적금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든 뒤 1억 원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소속된 조직을 포함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사기 조직 2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68명에게 105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로맨스 스캠뿐 아니라 노쇼 사기, 기관 사칭 사기 등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49명을 검거해 37명을 구속하고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조직원들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범죄 수익 10억 원은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국내외 조직원 26명도 쫓고 있습니다. JTBC 김서아입니다. 경찰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 지금 시세로 21억 원어치를 빼돌린 피해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외부 코인 지갑에 보관했다가 분실하고 이 사실을 4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마스터킬만 알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빼갈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벌어진 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방첩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군 출신 인사들의 평판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내란 특검이 파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의 이름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방첩사가 총선 출마 예정자의 정보까지 수집한 정황이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정치 관여가 확인되면 군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국방안보 분야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과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장이 포함됐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출마 예정이시고요. 일부는 정책 개발에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평판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인데 사실상 신원조회를 한 겁니다. 보고서엔 세 사람의 이력과 동향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선영 전 사령관은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방첩사가 군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권 인사까지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문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방첩사가 정보 수집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정치 관여가 확인될 경우 군인의 정치 관여를 처벌하는 군형법 9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방첩사는 이른바 김병주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병주는 윤석열 정부가 각을 세운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군 장성들, 김 의원과 출신지가 비슷한 군 장성들의 명단을 뽑아 따로 관리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국군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관리해온 블랙리스트 문건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 대상이 된 장성들의 개인 신상 정보와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밀도가 기록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는 그중에서도 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거나 출신 지역이 비슷한 군 장성들의 명단을 따로 뽑아 관리했습니다. 이른바 김병주 리스트입니다. 육수 40기인 김 의원은 3군 단장을 지내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대장 인사에서 사성장군으로 진급했고 2019년 퇴임한 뒤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고 특히 12.3 계엄 몇 달 전부턴 충암파가 요직에 포진해 있다며 계엄 선포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계엄을 선포 건의하는 대상자가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네. 건의의 주체 두 분도 충암고로 지금 채워진 것이고. 방첩사는 김 의원이 근무연과 지연이 있는 장군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목적을 내세워 명단을 관리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명단이 누구에게 보고됐고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은 없는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런 방첩사 문건은 공수처가 확보한 뒤 내란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기관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수사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지시를 해서 문건을 작성했으며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이런 일을 그 전에는 한 적이 없다는 방첩사 내부의 진술입니다.
2차 특검이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여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내란 특검은 방첩사 간부들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오기 전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부터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나승민 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12.3 계엄 당일까지도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동향 파악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령관이 전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판사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그러나 나 전 보안실장 이상 수사를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한이 만료돼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겁니다. 2차 특검에는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특검은 해당 문건이 왜 만들어졌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것인지 등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오늘 보도해드린 방첩사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시점은 2024년 총선을 앞두던 때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 민감한 시기에 방첩사가 위법성이 커 보이는 행위까지 한 것인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연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건은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12.3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직후에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이 수사기관들이 곧바로 내란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그런데 이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때 이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예.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6월까지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이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자, 앞서 기사에서 등장한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 물론 군에 있었죠. 그런데 다 전역했기 때문에 전부 민간인이었잖아요. 불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첩사는 이 신원조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군인입니다. 민간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은 군 출신이었지만요. 당시엔 전역한 민간인이었습니다. 나온 지 한참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더구나 이 총선과 관련한 정보를 캐는 건 군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불법성이 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군이 야당도 아닌 여당 국민의힘 쪽의 정보를 캔 이유. 이건 뭘까요, 도대체? 좀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끝내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지만 한 전 대표는 거부하고 총선을 계속해서 지휘를 했는데요. 며칠 뒤엔 안보 분야 영입 인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 상황과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경위는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정권의 날을 세웠던 군 출신 야당 의원, 이른바 김병주 리스트도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 이것도 새롭게 드러났죠. 맞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인연이 있는 군인들을 별도로 관리했는데요. 김 의원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봤을 때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당 문건들의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이 충암파로서 계엄에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문건이 밖으로 나갔는지, 밖으로 나갔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었는지 수사로 규명을 해야 합니다. 네, 결국 2차 특검 오늘 출범했잖아요. 주요 쟁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2차 특검 법에는 방첩사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 사찰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렸던 내용이 정확히 포함됩니다. 2차 특검은 내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방첩사 블랙리스트, 방첩사 문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한 양의 물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출범한 이 2차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보도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의 명단 또 블랙리스트가 있을 가능성도 꽤 커 보이는데
취재가 되면 또 전해주시죠. 수고했습니다. 연지원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사건과 관련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기현 재판부는 실패한 계엄이란 이유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독재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108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자화자찬이 이어지며 11월 중간선거 같은 유세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관세 문제는 확전을 자제했고 대신 민주당을 향해선 미쳤다며 노골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시작부터 미국이 돌아왔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공화당 의원들의 연호가 이어지며 사실상 올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한 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였지만 관련 언급은 짧은 한 대목에 그쳤습니다. So despite the disappointing ruling, these powerful, country-saving will remain in place under fully approved and tested alternative legal statutes. 나를 세웠던 대법관들과도 악수를 나누며 공개적인 마찰을 피했습니다. 관세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도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신 공세의 화살은 야당인 민주당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통제 등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끝내 기립하지 않자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These people are crazy. I'm telling you, they're crazy. 그러면서도 동계올림픽 금메달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소개하고 100세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이른바 애국 마케팅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며 대외적으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I will never allow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which they are by far, to have a nuclear weapon. Can't let that happen. 내부 경쟁자인 야당은 물론 외부의 적과도 맞서는 강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을 계기로 중간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됩니다. 야외 기동훈련 규모와 횟수를 놓고 한미가 조율했지만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낸 입장문에는 우리 군 당국에 대한 불만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한미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야외 기동훈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 동안 할 것인지 관심이 쏠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Complex combined exercises often require additional coordination looking at the scale and sequencing of these events. 우리 정부는 훈련 최소화와 연중 분산 실시 등 사실상 훈련 축소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연합훈련을 앞두고 안보 이슈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엔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우리 군 당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단독훈련을 하다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것과 관련해 브론슨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대비태세 유지 노력에 대해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서해 훈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도 정확하든 아니든 선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건 공동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9.19 합의 일부 복원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쿠팡이 대만에서도 고객 정보를 털렸습니다. 그런데 대응 방식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2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걸 접근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용의자가 저장한 정보는 한 개뿐이라며 사안을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쿠폰을 뿌리는 것까지 한국에서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쿠팡 고객 정보를 탈취한 용의자는 쿠팡에 보낸 협박 메일을 통해 대만과 일본 이용자도 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대만 계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석 달 만에 사실관계가 뒤집혔습니다. 대만 고객 2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회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주문 기록 등으로 결제나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사이버 보안 회사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진행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번에도 사안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은 용의자가 접근한 20만 개 계정 중 실제 용의자 기기에 저장된 건 1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최소 3,367만 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3천여 개만 저장했다고 주장한 기존 입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회도 유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조회한 순간 정보가 다 바깥으로 통제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쿠팡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인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포렌식 보고서 풀 버전을 민관 합동조사를 벌인 정부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은 지금 한국 국민, 한국 정부에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국의 투자자들 또는 로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쿠팡은 대만 회원들에게도 해외 직구나 로켓 배송 상품 구매 시 쓸 수 있는 1,000대만 달러, 약 4만 5천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한국 소비자를 공분하게 만든 방식과 닮았습니다. 이 중 절반인 로켓 배송 쿠폰 중 최소 구매 금액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0대만 달러, 약 4천 원에 불과해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SRT와 KTX의 교차 운행이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차 운행을 하면 좌석도 늘고 가격도 싸진다는데 당장 첫날 이용객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현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SRT만 다니던 수서역에 부산행 KTX가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한정된 좌석수로 늘 예매 전쟁을 치렀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SRT 예매가 좀 어려운 걸로 유명했거든요. 예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번 시범 운행에 도입된 KTX는 기존 SRT보다 약 2배가량 좌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매 앱이 각각 달라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걸 했어도 시간을 변경하고 싶으면 KTX로 변경이 안 되니까 그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코레일과 SR은 이번 하반기까지 시범 운행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운행 성과와 수요를 분석한 뒤 하반기 중 완전 통합 운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독점 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R이 들어오면서 KTX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동안에 없었던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켰고요.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SRT보다 10% 비싼 KTX 요금을 시범 운영 기간 수서발 KTX와 서울역발 SRT 모두 SRT 가격에 맞추도록 했지만 계속 그렇게 하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평택과 오송 구간 철로가 포화 상태여서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진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구급대원들이 일일이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의 경우 상황실에서 병원을 정해준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송승환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60대 여성이 87분에 걸친 응급실 뺑뺑이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 사이 거절당한 횟수만 30차례.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대통령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은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환자 상태에 따라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정지 등 최중증 환자는 미리 지정된 병원에 곧바로 이송하고 나머지 중증 환자는 상황실이 수용 가능 여부에 따라 병원을 선정합니다. 시간이 지연될 경우엔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선 수용 병원이 지정됩니다. 119 구급 대원들은 환자 초기 대응에 집중하고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과 구급 상황 관리 센터 중심으로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 선정, 이송이 이루어져 치료 과정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엔 구급대가 책임집니다. 반면 경증 환자에 대해 현행대로 구급대가 이송하되 정부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제 택시든 이걸 타고 직접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응급실 같은 경우는 포화되는 상황들이 발생. 이번 대책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응급의료진의 책임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정부는 필수 의료진 보호와 수가 대책도 종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탑골공원에서 장기판이 사라진 뒤 그 많던 노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밀려난 노인들은 여전히 옛 공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행 갈 일 없는 노인은 여행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84살 이풍규 씨, 젊은 시절 추억 때문입니다. 1970년대 아라비아 사막에서 측량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모래바람이 싹 들어와. 자동차 혼자 몰고 근데 모래밭에 빠졌네. 48km를 걸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모험도 즐겼습니다. 산업 역군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그 사막에서 봤던 신기루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고마워요. 건빵. 어디에 자리 잡으실게요? 자리 일정한 데가 없어요. 아침이면 서울역을 출발해 종로 무료급식소에서 한 끼를 챙깁니다. 그런 뒤면 할 일이 없습니다. 이 공원 여기저기 흩어진 노인들은 비슷하고도 다른 사연을 가졌습니다. 86살 정규현 씨, 가난이 싫어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공부만 해야 산다. 그러면 내가 목표로 했지. 석사 생활 끝나고 통역장으로 들어갔어요. 영어 소설책을 통째로 외워 대형 무역회사에도 취업했습니다. 맨지까지 양키야. I am dying for cigarette. 그게 뭐냐면 담배 하나 꼴려가지고 죽겠다 이거라. 그거 어디서 배웠나 했어. 전우여 잘 있거라 346페이지에 그거 다 있습니다. 이렇게. 88살 이정림 씨, 한평생 일했는데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혼자였습니다. 을지로 지하철은 내가 그걸 다 파서 그 구를 만들었어. 그때 부르도잘 끌고 다녔으니까. 우리 집 사람은 산지기 하러 갔지 지금. 네? 산지기. 산지기? 산지기 지리산 지키러 갔어. 아 왜요? 숨이 끊어졌으니까. 이런 노인들, 이 공원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 해결하면 시간 보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곳 장기판 앞에선 돈이 더 들지 않습니다. 장군받아 장군. 무엇보다 자식은 뭐하냐, 어떤 집에 사느냐, 급을 나누거나 개인사를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네 노인회관보다 편했습니다. 별늙은이 다 모이지 뭐.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오고. 지난해 7월 종로구청은 탑골공원 장기판을 철거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술 먹고 더럽히고 시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공원은 깨끗해졌지만 그 많던 노인들은 도시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역, 청량리, 인천공항, 지하철 1호선. 어쩌면 집안에 혼자 고립됐습니다. In our country, in Canada, social isolation for seniors is an issue.
I think that's a great way to generate camaraderie. I think you could control the other items. Maybe don't allow drinking in the park if that's an issue. 실은 우리 미래일 수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평범했고 또 치열했던 삶을 살아온 노인들.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졌지만 이들의 시간은 오늘도 이 공원에 쌓여갑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영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정치부의 박사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전수조사 대상 1호는 정원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정 구청장이 전남 여수에 갖고 있는 638평의 이 땅 때문인데요. 이 땅이 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농가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갓난아기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수십 년을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살아온 그가 직접 흙을 읽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적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예, 일단 사실관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자유전 얘기했는데 이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한마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회의에서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계속 꺼내왔던 이 대통령, 어제는 농지 투기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농사 안 지면 내놓는 게 정상인데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다 가지고 있죠.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돼. 농사용 땅값이 심하게는 20만에서 30만 원씩 하니까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면서 필요하면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까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당 아니냐면서 반발했었는데 이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전수조사 대상 1호가 아니냐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당사자 입장부터 들어보죠. 정 구청장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정 구청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이자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면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55년도 더 이전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실제 농사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장손인 정 구청장의 명의로 등록을 해뒀다는 겁니다. 또 이후 90년대부터는 이 땅이 맹지, 그러니까 황무지가 돼버리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고 묵혀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재섭 의원은 투기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거나 상속세 문제 등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2부 K리그2가 이토록 주목받은 적이 있을까요? 이정효 감독이 과연 수원 삼성의 승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오늘 이 감독이 꺼낸 한마디도 비장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원 삼성. 이런 승격 후보들을 봤을 때는 저는 수원 삼성. 객관적으로는 물론 수원 삼성. 여러 감독들이 가장 유력한 승격팀으로 수원 삼성을 꼽습니다. 당연히 우리 수원 삼성은 K리그2에서는 이미 적 아닌가요? 1부 리그인 K리그1 광주를 떠나 2부 리그의 수원 삼성과 동행을 시작한 이정효 감독. 언제나 그렇듯 던지는 말은 매섭고 당차입니다. 재밌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그 부담을 또 이겨내는 것도 제 몫이고. 탄탄한 빌드업과 강력한 압박, 짜임새 있는 축구를 내세우는 이른바 정효볼의 바탕을 물었더니 축구의 원리를 알고 뛰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짧은 영상을 편집해 선수들에게 일일이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디어 선수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 감독이 올 시즌 제시한 키워드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제 스스로를 한번 낭떠러지에 밀어붙여보고 싶었습니다. K리그1과 K리그2는 오는 28일
동시에 개막합니다. 수원 삼성은 서울 이랜드와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주머니에 4표를 넣고 뛴다는 선수, 우승하고 싶지만 들뜨지 않겠다는 선수,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만난 삼성 최형우와 강민호의 한마디입니다. 40을 넘어도 야구 인생은 여전히 봄을 지나는 두 선수를 이희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9월 오승환의 은퇴 경기, 삼성 강민호가 자신의 파란 모자를 벗어 기아 최영우에게 씌워줍니다. 이 장면이 최영우의 미래를 암시했는지 모릅니다. FA 계약으로 다시 삼성으로 복귀했고 지금은 같은 모자를 쓰고 땀을 쏟아냅니다. 30대 후반 돼서부터는 정말로 남들 하는 말처럼 사표를 여기 넣어놓고 계속 뛰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편해서 이 기량이 좀 더 잘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성을 떠나고 돌아오기까지 10년. 2002년 삼성과 계약했지만 방출됐다. 2008년 재입단해 오키나와 캠프에서 꿈을 키웠던 기억을 꺼냈습니다. 무슨 뭐 여유를 부릴 만한 위치도 아니었고 진짜 많이 힘들었던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추억이 더 많고. 43세 나이. 롱런의 비결을 나이에 맞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 말하는 최영우. 삼성 팬들의 기대는 이곳에서도 이어집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먼저 먹는다고 하죠. 기대할 때 한 방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최영우의 복귀를 누구보다 원했던 41 강민호도 흥분이 느껴집니다. 기능시키고 싶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만이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선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뜨지 않고. 프로야구는 다음 달 28일 개막합니다. 삼성은 40을 넘긴 최영우와 강민호의 언제나 봄 같은 야구에 기대를 겁니다. 오키나와에서 JTBC 이희정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방첩사는 국민의힘 영입 인사의 뒤를 훑었습니다. 보고서 형식의 서류 뭉치엔 여성 최초 육군소장 출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비례대표가 됐습니다. 방첩사는 야당으로도 향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의원, 그 의원과 군에서 한솥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현직 장성들을 잠재적 불순물처럼 분류했습니다. 이 기묘한 행위가 왜 하필 선거의 해이자 내란의 전조가 감돌던 그 해에 집중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군복을 입고 국민의 뒤를 밟아 만든 그 보고서가 누구의 책상 위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미소 지었던 것은 누구인지 오늘 문을 연 2차 특검이 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